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친윤 의원들이랑 전당대회 시기 논의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보도 이외에 제가 가진 건 없고 비대위원회 1차 임기가 3월 13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할 것인지 그 이후에 할 것인지 정도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은 최고위원회에서 다음 회의 때 정대 시기 이야기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들었는데. 예, 그 어제 비대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이제는 전당대회 시기를 어느 정도 논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말 3초다, 5말 6초다 얘기가 있는데 언제가 맞을까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시기를 네. 뭐 어디다 좋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 비대위의 임기가 네. 3월 한 12, 13일 정도에 끝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명분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국회 국정조사도 해야죠. 그렇죠. 또 뭐 예산안, 법률안 처리도 해야죠. 그리고 또 정진석 비대위에서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당무감사를 해야죠. 또 걷다가 재보궐선거도 있어요. 네. 그럼 그런 현실적인 고려를 한다면은 네. 4월 말 정도 지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월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현실론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도부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측근들과 이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뒤이어서 이 지도부와 만찬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차기 전당대회 얘기가 갑작스럽게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진짜 네. 이 지금 전당대회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까?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정말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뭐 관저 만찬 이후에 뭐 더 이 이슈가 뭐 이야기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항상 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당 대표를 빨리 뽑아야 되지 비대위원장 체제를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항상 조금 관심이 있어 왔는데 애초에는 원래 1, 2월 달 하기로 했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뭐 이슈가 뭐 생기고 해서 예. 조금 이제 연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대위원장 임기가 3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하느냐, 그 예. 이후에 하느냐, 뭐 이런 어떤 논의가 그 전부터 쭉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직은 누가 전당대회 나올지 그 큰 그림은 좀 그려졌습니까? 뭐 김기현 의원 얘기도 나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이제 국가직을 맡았으니까 아니죠. 나경원 예. 의원도 나올 수 있을까요? 비상근이니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뭐 본인이 명백하게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고 명백하게 의사를 표명하신 분은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그 조금 전에 나왔으면 윤상현 조경 태대 의원 예. 뭐 여러 분들 있죠. 본격화한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저께 허은하 의원의 이제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책 판매로 온 거라 책 많이 사주십시오.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거라서 그러니까 주인공인데 나한테 와야지. 책 하나 살 때마다 얼마 정도 되려나? 한 500원씩 되려나? 의원님, 대표님 책이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언제쯤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아이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방역 정비랑 공무가 같이 진행.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총선 때 공천장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현재 무고죄로 예. 검찰에 송치된 성산한 무고죄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만일 여기서 기소가 된다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본인이 국민들에게 했던 부분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 인식이 되고 또 그전에 1심에서 만약 유죄가 난다면 과연 이준석 대표가에게 공천을 설령 준다고 해도 국민들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뭐 되더라도 기소가 되는 그냥 것만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천은 어렵다.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준석 전 대표는 전당대회 나오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본인의 그 공천조차도 지금 불투명하다,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인가 보죠? 전당대회는 일단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공천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리게 되는 게 이제 내후년 초에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리게 되니까 총선 직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마음을 먹고 공천을 주고자 한다면 공천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가능성이 있어요? 뭐 아직 뭐 내후년의 얘기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허은하 의원 이제 출판기념회 모습을 드러내는 거 보면 자기 사람은 좀 챙기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은 되는데. 허은하 의원이야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본인 대표 시절 대변인을 지냈고 또 본인이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이 거친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자리를 빌려준 의원이 아마 허은하 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허은하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하게 되면 뭐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서 갈 정도로 사실은 그 의리를 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총선에 관련돼서 3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한 걸로 봐서는 노원에 대한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치라는 건 이제 생물 같은 일이고 또 한 달, 2달 안에도 어떤 상황 변화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후년도 1월 달에 있는 공천 얘기를 지금 꺼내게 되는 건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 전당대회 얘기의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만찬입니다. 4인방, 핵심 4인방과의 만찬 외에 비대위 지도부와도 만찬이 있었는데 그 얘기 먼저 잠깐 박지원 전 원장부터 쭉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내 손님으로 맨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고 하면은 과연 윤핵관이 그 앞에 나타나서 부부 동반으로 단순히 식사만 했을까? 이건 반드시 전당대회나 전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거고 어떠한 국민의힘 공식 기구보다도 윤핵관이 먼저다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국민과 당원들에게 유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흘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원들에 의거해서 대표가 선출되는데 집권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겠죠. 벌써부터 관저 정치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이제 지도부에 계시니까 이 관저에서 열린 자리에 가셨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관저 만찬 다녀왔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안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 김종혁 비대위원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하게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저 내에서 화려함보다는 과거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 썼던 걸 최소한으로 리모델링을 좀 했고 밖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소박하게 무언가 회의도 하고 또 식사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도 자택으로 참모들이나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밥도 해주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일들을 즐기곤 했었는데 아마 앞으로 저 관저라는 공간 속에서 이른바 관저에서의 식사를 나누게 되는 만찬 정치가 꽤나 좀 일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찬 정치라고 불러야 돼요? 관저 정치라고 불러야 돼요?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저보다는 식사에 저는 좀 더 방점이 있다고 보고 식사 정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 혼밥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과 함께 진심을 다해서 내가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소통 또 뭔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에 관저에 같이 초청받아서 여러 얘기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관저로 부르실까요? 밥 먹자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얼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조명 문제 가지고 가짜뉴스 또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청담동 술집 가지고 또 가짜뉴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는커녕 대변인직에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좀 맞물려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현재 관련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터라 이런 일들에 대한 관계를 조성하기까지는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날 관저에 직접 가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하나 더 드리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날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뭐 야당과의 관계,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또 뭐 지금 화물연대 파업 중입니다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런 얘기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덕담만 주고받고 왔습니까? 뭐 맥주 따라주고 뭐 이런 얘기만 정말 있었습니까? 200분이 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을 거고요. 만약 보여주기식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시간이 좀 더 짧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화물연대 파업, 12구 참사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당에 이제 어떤 방식의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 현안에 관한 문제, 또 국가 안보에 관한 얘기들까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찝어서 밖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긴 시간에 대한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얘기들은 비공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근데 옹 의원님, 왜 그 지도부보다도 그 먼저 핵심 측근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4인방 그분들을 먼저 불러서 밥을 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큰 뜻은 없고 이제 일정을 아무래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조금 이제 지도부보다 이제 조금 더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있는 의미는 없고 김병면 비대위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경선 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과 이제 여러 번 이제 식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제 음식이 좀 진심이 담겨지시는 것 같아요.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뜻이군요. 좋아하시고 또 검찰에 있을 때는 지역마다 어떤 특징적인 음식도 투어도 좀 하셨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어떤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어떤 형식을 통해서 관제에서 좀 식사를 하면서 격이 없는 그런 대화를 앞으로 많이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이재명 대표는 안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관저 정치를 이제 앞으로 이제 식사 정치를 많이 하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는 제외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빼놓으면 누가 대통령과 얘기를 좀 지금 할 수 이제 있을까요?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죠. 사실은 역대 어떤 정부가 취임하고 난 뒤에 200일이 넘도록 야당 지도부 또는 이제 야당 대표라든지 뭐 원내 지도부라든지 식사 한번 하지 않은 정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전부 200일 안에는 다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고 있지만 더 크게는 좀 품이 넓은 정치, 품이 좀 넓고 포용력 있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그렇고 또 집권 여당 내에 말하자면 다른 생각을 가졌던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태도, 자세와 태도도 그렇고 야당을 지금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너무 편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윤핵관 4인방을 먼저 만납니다.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줄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품이 넓은, 그야말로 울타리가 넓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품이 넓고 울타리가 넓은 그런 말하자면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아마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 4인방과의 만찬 자리가 차기 당대표를 누가 할지, 누구를 시킬지에 대한 교통정리 자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뭐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고 뭐 지난 선거 때 좀 도와줬던 것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거리가 소원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좀 그런 걸 좀 푸는 자리 뭐 일상적인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말이 더 사실에 가까울 줄 모르겠어요. 일상적인 얘기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부부 동반인데 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국가 큰 일을 부인들이 할까요? 모든 시간에 동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또 영부인이 계셨기 때문에 따로 이제 각각 미팅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저런 구성으로 모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당내 현안이나 또 당내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나라는 추측이나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보다 먼저 저런 회동을 가졌기 때문에 윤핵관이 먼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 대통령이 뭐 관저에서든 집무실에서든 회동을 하는 거는 누구를 어떤 순서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각각이 전부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핵관을 먼저 만났든 지도부를 먼저 만났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지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이번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에 첫 만남인데 그에 앞서서 선거 당시부터 측근이었던 사람들을 먼저 만났다는 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결국 당내 정치는 이 사람들하고 하겠다. 저는 이런 메시지 다름 아니라고. 저분들은 이제
멀어진 윤핵관들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 윤핵관들 이렇게 봐도 멀어진 적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많이들 필요에 많았- 따라서 예. 필요에 따라서 몸을 좀 낮췄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다시 역할을 하고 그러는 죽지 않았다. 그런 것일 뿐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당대회 일정이든 예. 아니면 뭐 당권 주자와 관련해서든 또 당대회에서 누구를 어떻게 당대표로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런 모임 자체가 알려진 것만으로도 그런 시사점을 주는 거죠. 봐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윤핵관들하고 대통령이 차기 당대표 누구 해? 이상민 장관 철저히 보호해?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달, 지침이 내려갔을 거라고 자꾸 믿잖아요. 제가 짧게 그날 갔었던 입장에서 설명을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일단은 모였던 200번의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신 것처럼 먼저 이 사람들을 만났던 거에 대한 오해 소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비공개로 만났던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만찬 뒤에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끌어안고 주 선배님이라고 호칭하고 이른바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만찬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주호영 원내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껄끄러운 거 아니냐. 국조 협의를 윤핵관들과. 했는데 당내에서 흔드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 화기애애하게 옆에 있는 정진석, 옆에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다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기 전에 이 당내에서 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편을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당내의 폭넓은 통합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을 겁니다. 예, 여기 계시면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거칠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유를 좀 입을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 왕조 시대에도 왕이 모든 국가 자원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기근이 발생하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기근이 발생했다 해도 왕이 책임을 졌습니다. 정권 바뀐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169석을 가지고 있는 힘자랑, 결국은 대선 불복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사에 다름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측근들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함구를 한 채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건세 변호사님, 저 꽤 오랫동안 말씀을 못 하셔서 제가 이제 질문 좀 드려. 아니 과거 옛날 조선시대 왕의 그 비가 안 왔을 때 그 왕의 책임이다, 왕 탓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왕이 직접 기우제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입니까? 지금의 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포인트로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고요. 또 가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과학적인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왜 비가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왕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가 생긴 이제 재앙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농사가 주 사업이었고 산업이었고 그 농사가 안 되면 백성이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대적 흐름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뭄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북부에서 내려온 고기압, 저기압 아주 복잡한 과학적인 기후에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조선 왕조, 이제는 왕조의 기근과 관련해서 왕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아마 의미는 그럴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요즘에 환율이랄지 뭐 에너지랄지 물가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민생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주를 하고 있고 살펴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유 자체는 뭐 저는 그렇게 딱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 설득력 있는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그러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기우제를 해도 지내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좀 반발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가 좀 안 좋으면 다 대통령 탓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냉소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랑 비슷한 건가요? 지금 모든 게 잘못되면 먹고 살기 힘들고
뭔가 잘못되면 다 윤 대통령 탓인가요? 그건 이제 일부 국민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뭐 노무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는 뭐 예.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물론 검사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제 정치사에 대해서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처럼 양극단으로 흐른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책임이 뭐가 잘못되면 뭐 심지어 기후라도 아니면 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예. 뭔 사고가 나오고 뭐 불이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제가 예. 한번 그 기록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상당히 직설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당선되고 나서도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6개월 정도 됐을 때도 지지도 한 29% 나온 적이 있는 예.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정치에서 너무 극단으로 가다 보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심지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탓으로 돌리는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얘기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왕 탓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비유를 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들 적절한 비유다 이런 평이 많아요? 아니면 부적절하다는 평이 많아요? 아니 정치적 수사죠. 이걸 어떻게 유상범 의원께서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후제라도 지내란 말이냐? 아니 이 독해 능력이 이렇게 없습니까? 지금 기후제 지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뭐냐면 지금 외교가 됩니까?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경제가 좋습니까? 예. 민생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위기 국면인 것이죠.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위기 관리 능력과 유능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을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후제 지내라는 뜻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예. 됩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된 200일이 넘었는데 예. 야당 대표하고 식사 한번 하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국민들 머리에 남는 것은 대통령실 이전한 거, 1조 원 예산을 들여서 물론 앞으로 추가로도 더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1조 원이긴 하지만 그 대통령실 그렇게 옮겼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소통을 위해서 도어 스태핑 했는데 스스로 그만둬 버렸죠. 왜 갔죠? 용산시대에서는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뿐만 아니고 지금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국민들 머릿속에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단어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능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이 지금 말하자면 동투기간 아닙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사회 갈등을 제대로 정부가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더더구나 원내에서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사, 법안심사 이제 막빠지고 12월 9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때쯤 되면은 사실 새벽 3시, 4시까지 예결위가 돌아가야 됩니다. 예결위가. 그다음 법안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이 있잖아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거의 막바지로 치달아야 되는데 상임위 단위에서 재심사를 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지금 내년에 준예산 사태를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기이한 형태의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말하자면 이런 비유로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의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집권 여당 탓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을 좀 본격적으로 좀 반대 의견을 좀 듣기 전에 이렇게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라든지 또 국정조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진척이 되지 못할까? 다른 곳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를 놓고선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안 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예산 얘기를 꺼낼 여유가 없는 거겠죠. 그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아니 이제 민주당이 아직까지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대응도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낸다면 그것은 합의 파기다. 먼저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예, 내년 예산안 심사, 국정조사,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 이 세 개의 이슈가 그냥 맞물려가지고 뒤엉켜버렸어요. 이거 매듭을 풀려고 했는데 다시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탄핵 소추안까지 꺼낸다고 합니다. 법률적 관계는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는 집권 여당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지금 민생이나 이런 것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이재명 대표가 옛날 조선시대 왕까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를 질타했겠냐. 제대로 좀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예, 뭐 저희들 국민의힘이 사실 부족한 점이 사실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어쨌든 그 국회에서는 168석의 거대 야당이 지금 현재 주도로 모든 국회 주요한 의사결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 맞는지 국정조사를 어렵게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야 협치 차원에서 또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제 합의를 봤는데 국정조사의 목적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 책임자를 처벌을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이걸 하자 말자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안전 관련된 총괄 주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내진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일정을 못 박지 않고 이제 원내 대표단에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름을 한 것은 조금 뭐 다행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협치가 지금 안 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이 그 야당과 뭐 만남 내지는 뭐 식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역대 그 야당이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당장 기소된 건이라든지 주요 수사를 받고 있는 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며 또 민주당의 의원들이 지금 출발한 윤석열 정부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퇴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 뭐 집권 여당이 답답한 게 없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계속해서 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상임위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그냥 단독 처리를 해버려요. 특히 대통령 공격된 사항이라든지 특히 또 용산에 영장만 들어가도 단독 처리를 해서 지금 일을 지금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지금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세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끝장이니까요. 그럼 탄핵 소추안으로 만약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고 결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해임이랄지 탄핵 소추는 사실 이제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이제 과반수가 넘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임 권한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나는 것이고, 탄핵 소추안은 이제 만약에 국회 의결이 있으면 그 탄핵 소추 의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죠. 헌법재판소 이제 심판을 하는데. 탄핵소추는 약간 요건이 엄격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게 명백해야지 그렇죠.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위반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상민 장관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국수본에서 경찰 국수본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는 게 명백히 나오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하면 사실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역대 장관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가지고 인정받는 전례가 있던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일단 뭐 이 탄핵 소추하는데 단지 이제 과반수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지만 요건은 대통령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심판은 요건은 똑같아요. 헌법과 법률 위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에서 이제 물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에 어떻게 보면 원고자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김도우 국민의힘 위원장이 또 땅땅땅 그렇죠. 때려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상징적 의미, 정치적인 압박 이런 의미가 좀 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뭐이 얘기 길게 갈 수는 없는데 짧게만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왜 하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글쎄요, 뭐 제가 민주당이 아니어서 전재수위원 정확히는 좀 모르겠는데 예.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라는 걸 결정하진 않은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일종의 이제 정치적 압박 차원에서 해임 건의안을 예. 내고 대통령이 어쨌든 이태원 참사가 지금 한 달이 됐는데 예. 한 달 동안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저 참사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의 차원에서 이상민 예. 장관을 경질해라. 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원내 전략의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그걸 밀고 나가더라도 이상민 장관의 해임에 대한 여론은 여야 막론하고 참사 직후에 굉장히 비등했어요. 예. 그때 냈어야죠. 그때 냈으면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슈를 국정조사로 가져갔다가 돌이켜보니까는 이게 원내 전략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다시 이제 해임 건의안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 명분이 생겨가지고 예. 뭐 국정조사 깨자는 거냐. 근데 국정조사 깨면 안 돼요, 여당도. 지금 유가족도 원하고 국민도 원하는데 저걸 파토내면 그 책임을 어떻게 예. 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천지에 이렇게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예. 주무부처 장관,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저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사퇴하지 않은 정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뭐 많은 참사들이 있었는데 예. 단 한 번도 이렇게 책임지지 않은 정권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볼 때는 당연히 재난안전 총괄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당연히 물러날 것으로 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연히 경질할 걸로 봤는데 예. 한 달이 넘도록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최근에 유족들의 뜻을 민주당이 확인을 한 겁니다. 유족들의 뜻을.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유족들의 뜻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난 뒤에 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이제는 바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국민 60~70%가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회가 해야죠. 그거 안 하면은 국민들의 요구를 방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탄핵 소추안을 할 경우 결의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법사위 통과부터 헌법재판소에서까지도 그게 이제 통과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어려움들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진상 실장은 이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까 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은 모두 구속 전에는 사실과 다르다. 검찰의 조사가 짜깁기다. 이렇게 강변을 해왔는데 구속 후에는 진술 거부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요. 정성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장 또는 도지사 때 그 심부름하던 참모들이었죠. 네. 그들과 어떤 뭐 정책 목적을 같이 해오는 지향했던 그런 정치적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었죠, 사실. 심부름꾼이다라는 말은 이제 의원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 결사책 아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치 공동체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보좌진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두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를 아마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텐데 두 사람 모두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질 조사도 대질 신문도 좀 하게 해달라라고 강하게 나오셨는데 갑자기 약간 꼬랑지를 내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술 거부권을 쓰는 거는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제 수사하고 있는 것은 김용보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안법 위반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것들할지 뭐 증거인멸, 뭐 부패 방지, 뭐 유례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둘이 이미 구속이 됐잖아요. 정진상 실장 구속조건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러면 그 두 명의 돈을 받은 걸 할지 관여에 대해서는 검찰은 자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에서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를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또 운명이 갈라질 수 있고요. 결국 이제 기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소환 조사할 텐데 서로 말이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특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이랄지 유례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중간 역할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들과 어떤 관계가 굉장히 깊었고 더군다나 이제 결제 과정에서 관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계속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대답을 잘못했다고 하면 추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그다음에 이제 같이 재판을 받게 되면 이게 사실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제가 볼 때는 아마 진술 거부 자체가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다 거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두 사람이 진술을 거부하면 이 돈의 마지막 종착역 또는 이 돈이 전달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지했던 사실 그런 부분은 검찰이 밝히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다른 증거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나요? 일단 검찰이 이제 수사하기는 어려워지죠. 그래서 원래는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지름길로 갈 수 있지만 지름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검찰 자체가 이제 우회 도로를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회라는 것이 사실 지금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완전히 폭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가세를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돈이랄지 아니면 그 대장동의 어떤 사업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관여했는가는 이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고 또 그 설계에 관여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성남 FC와 관련해서 뭐 경기도 직원들이 몇십 명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을 조사를 하면서 유동규랄지 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검찰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는 지금 검찰만이 알아요. 알겠습니다. 얘기 옆에서 들으시니까 어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너무 이 검찰 수사력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왜 이게 형평성이 이렇게 안 맞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시기에도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만 쏠려 있는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사항이 사실은 원체 많으니까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뭐 등등등 원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은 어떤 검찰이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 장모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2년 몇 개월 동안 탈탈탈 털으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왜 이쪽만 하냐 이것은 말이 안 되고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에 갔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검찰이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사실은 자기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경우에 더 이상 말해봤자 자기한테 불리할 경우에 사실은 진술 거부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영진상 두 사람을 뭐 단순한 심부름꾼에서 꼬리 자르기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두 사람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그런 삶의 궤적을 보면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분신 혹은 최측근인데 이런 어떤 사람이 구속된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좀 또 인간으로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어떤 유감 내지는 사과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한제 의정부 지청 쪽에 한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거 수사가 너무 전 정부 사람들 이 민주당에만 쏠려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다 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받아온 것이다. 내가 뭐 새롭게 막 시작한 수사는 한 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가 않죠. 예, 당장 이제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선거 캠페인 과정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이 고발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예. 관련해 가지고 4개월 동안 돈을 맡겼고 그리고 손해가 나길래 돈을 바로 돌려받고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보면은 막대한 이득을 얻은 거 아닙니까?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 유포한 것이죠. 선거법 기소 안 합니다. 불송치하고 끝나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채모시 양평 공흥지구 나왔습니까? 예. 전 정부에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려서 교수하고 허위 수상실적 부풀리기 이것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최근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대통령의 장모 그 채모 씨의 100억 원짜리 잔고 증명서 위조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100억 원짜리거든요. 이것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정부에서 드러나지도 않았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특수수사 역량이 전부 다 결집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 1, 2, 3부, 반부패 수사부 1, 2, 3부 여기에 검사가 50명이 넘고 검찰 수사관 다 하면 100명이 넘는데 이 6개 특수수사부서가 전부 야당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평성 어긋난다. 이게 공정한 수사라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불공정한 건 인정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짧게 김광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불공정. 아니 야당 입장에서는 물론 주장할 수 있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원석 검사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수사 자체가 새로 시작한 건 아닌 건 맞아요. 전 정부도 쭉 수사했던 것을 연이어서 수사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자체가 대장동 1당에서 끝났잖아요. 그럼 적어도 죄가 있든 없던 대장동 관련된 인허가 관련된 사람들 정진상 김용보 원장이랄지 이재민 시장까지는 조사를 하고 죄가 안 되면 거기서 처분을 했던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실무적으로 일했던 사람들 조사해서 구속해서 기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이 되는데 이제 화력을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 근데 화력을 결국 전 정권에서 해던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야당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짧게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죄가 있고 없고 여부가 아니라 항상 형평성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주의적 구속돼 있는 사건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사위가 타이 이스타 항공에 연결돼 있을 의혹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의혹들에 관련된 수사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들에 대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순위의 측면에서 지난 민주당 경선 때부터 나왔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측근들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 이재명은 나 이 상황에서 결백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근래 보여주겠다. 때문에 나는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겠다.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를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조금박해 얘기가 오늘 유시민 전 의원 입에서 나왔는데 이 조금박해 언행은 본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마이크 파워가 크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유시민 전 의원이 얘기했고 박용진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해서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표현을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견지를 하고 있는 조금박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또 이제 김혜영 의원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진짜 유시민 전 이사장처럼 저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 서른 의원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물러나는 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은 건가요? 일단 유시민 전 장관이 말씀하시는 게 별거 아니다는 아니고 예. 당에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별거 아니다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비난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당내의 목소리가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일 수가 있습니까? 정당 내에는 다양한 견해가 예. 있을 수 있고 또 뭐 조금박해라고 불리는 그분들도 다 정치인인데 어쨌든 정치인이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자기 견해를 말하는 것을 두고서 돋보이기 위해서 무슨 마이크 파워를 위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건 제가 보기에 온당하지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지금 작가시잖아요. 평론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이제 당내 문제에 너무 깊숙한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시민 장관의 위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무거운 처신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요. 저는 뭐 서른 의원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있는데 그 목소리가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앞서 이제 전재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검찰 수사가 공정성도 잃은 것 같고 아직은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 무슨 범죄 혐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론 걱정하는 당원들이나 당내의 목소리가 있지만 100일 좀 있으면 맞이하잖아요. 그 시점에 적절한 의견 표명이 있지 않겠나 이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SNS에서 좋아요라는 버튼 하나가 또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SNS 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6일인데 그 글 이재명 대표 그 글이 뭐냐면 상당히 좀 셉니다. 뭐 사이코패스 이런 표현까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실수다. 이게 잘못 눌러서 취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는 실수가 한두 번이야 말이지. 이게 너무 몇 번째냐. 이거 너무 화난다. 이런 표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진심이구나.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제가 이 5분 중에서 우리 전재수 의원님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SNS 관리하는 다른 직원이 있어요?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보시고 직접 눌러요? 예, 요거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아 그럼 이건 본인께서 이제 하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대통령께서 이제 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보시겠죠. 저도 이거 가끔 보거든요. 근데 쭉 내리다가 이게 툭 걸리는 데가 실수로. 그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특히 트위터가 이게 화면이 민감하잖아요. 쭉 내리다가 툭 걸리는 부분에 좋아요가 되거나 때로는 또 리트윗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후다닥 해가지고 또 지우고 이러거든요. 아니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좋아요를 하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래잖아요. 팬카페 이재명 대표 카페에서. 이게 진심이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하는 한은 한두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실수 있을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시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을 들으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실수를 하셨을 수는 있는데 상식적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실수를 안 보시고 의도성 있다고 보시냐는 거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이걸 여기다가 여기 좋아요를 누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팬카페 회원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죠. 여기서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 트위터에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믿을 만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팬카페에 계신 분들은 전재수 의원 말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 계속 서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기성 씨로부터 김만배 회장 말을 전하기로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본인 검찰 진술 관련해가지고 김만배 씨와 그 곽 의원 측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남욱 변호사가 오늘 곽상도 의원이랑 곽상도 의원이 돈 요구하면서 싸웠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혹시 남욱 씨가 천화동인 1호 증언도 거짓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입장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욱 변호사는 지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천화동인 1호 본인 소유라는 거 유지하고 계세요? 남욱 변호사의 입이
이재명 대표 쪽을 겨냥했다가 이제는 이제 곽상도 의원 쪽으로 살짝 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에게 회사 돈 꺼내고 징역 3년 살다 오라 해. 이 얘기를 이제 남욱 변호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은 것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곽상도 전 의원이 오히려 그 돈을 자기 아들에게 줘라라는 식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몰랐다. 아들이 돈 받은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50억을 받겠어요? 그러면 아들을 뭐 산재를 입어서 뭐 50억 줬다 어쩌는데 뭐 산재 입었다고 그래서 얼마 근무유다는 직원한테 50억 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건 이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대장동이라는 거대한 이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까지 다 이제 관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차별하게 폭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처벌이랄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남욱 변호사는 좀 약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근데 김만배 씨가 굉장히 입을 다물고 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김용 부원장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키면은 김만배 씨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는 물론 검찰에서는 뭐 천화동의 1호가 뭐 이재명 측인 것처럼 이 얘기를 했다는 진술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본인이 지금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애매모호하면서 지금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만배가 입을 여냐 열지 않느냐가 굉장히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결고리에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동규,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정영아 합쳐서 어떻게 됐는지 이게 천화동의 1호가 이재명 측인지 아닌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자기의 어떠한 뭐 양형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걸 버텼을 때 배당받은 돈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진술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김만배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검찰의 수사의 속도랄지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처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남욱 변호사라든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최대한 좀 책임을 덜기 위해서 뭐 여야 이재명 대표든 뭐 곽상도 전 의원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폭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온라인 매체 더 탐사와의 이 관계, 뭐랄까 정치적인 또 법적인 공방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주거 침입을 했던 저 기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지금 즉시 구글은 범죄 폭력 선동을 일삼는 더 탐사를 퇴출하고 수익 창출 및 방송 정지를 넘는 계정 폐쇄의 엄단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에게도 경고합니다. 만약 더 탐사와 같은 범죄자들과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 당장 손절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저 인터넷 매체 더 탐사를 언론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저기 지금 한동훈 장관 집을 찾아갔던 사람들을 기자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완전히 저게 정치 깡패지 어떻게 그 언론이겠습니까? 정말 보통 사람도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뭐 하기가 쉽지 않은데 법무부 장관
집으로 가서 도어락을 열도록 시도를 뭐 하고 뭐 그런 것을 또 심지어 또 생중계로 또 촬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언론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어떤 범죄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런 범죄 행위를 하는 집단과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스스로 표현에 의하면 협업을 해서 청담동 이런 어떤 가짜 어떤 술집에서의 사건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또 민주당이 또 당 전체적으로 또 동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그 심각한 어떤 사건인 거죠. 근데 홍 의원님 상임위가 과기방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허가받은 이제 방송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심의 제도가 많아서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못 하고 표현을 정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유튜브 채널들은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질러대잖아요. 그거 통제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은 이게 방송이 아닌 어떤 통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방송보다는 굉장히 좀 자유스럽고 하지만 방통위 특히 방심위에서는 적절하게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유가족의 동의가 없이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자들이 나간 이런 것을 이제 그 방심위에서 한 82건 정도 이렇게 이제 정정 내지는 삭제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심위에서 강력하게 저는 제재의 칼을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과거 김병민 의원님 그 과거 이 정치 깡패와 정치인이 이렇게 협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거 정권 시대. 용팔이 등. 지금 그 비유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뭐 기우제 왕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비유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민주당과 이 더 탐사라고 하는 곳의 이 협업을 이 정치 깡패와 과거 정치인들이 그렇게 협업한 거랑 같은 걸로 비유를 했어요. 이 표현은 어때요? 이 표현은 적절해요? 부적절해요? 거기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를 김의겸 의원이 제시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더 탐사와 함께 협업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청담동 술집과 같은 가짜 뉴스를 버젓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의겸 의원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그 영상을 틀고 결국 여기에 대한 TF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민주당의 지도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의겸 의원이 그 인터넷 매체와 같이 얘기했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협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민주당 전체 같이 얽혀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문제가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직에서 해임한다던가 뭔가 유의미한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부대변인을 지냈던 인사는 김의겸 의원이 굉장히 잘하는 인사처럼 또 옹호하고 나서는 모습들까지 지켜보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왜 그 같은 얘기를 했냐면 과거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미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 더 탐사에 대한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자회견까지 펼쳤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니까 잘못된 일들이 나타났을 때 끊어주고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더 탐사의 행동들을 부추기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인 한 장관 입장에서는 그 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요즘 이제 그 방송 통신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거의 만개한 수준이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가지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되는 그 사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신문법상 인터넷 언론입니다. 언론은 맞죠. 법상 맞는데 이게 취재 어떤 윤리라든지 취재 방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좀 과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과하지만 폐가 나거나 폐쇄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맞춰 가지고 법 제도가 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고 넘치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것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저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장관 무슨 일만 생기면 그 표현을 들어보면
그 지지자들이 열광하고 박수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항상 표현이 과합니다. 좀 이게 표현이 좀 극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사주를 했습니까? 정치 깡패라면 어떤 사주를 바꿔서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정치 깡패가 된 건데 그럼 사주한 것이 민주당이라는 이야기인데 누가 보더라도 과하죠. 설사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니까 김의겸 의원이 책임을 져야지 마치 민주당이 말하자면 전체가 사주를 해가지고 마치 정치 깡패를 앞세워가지고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탐사를 앞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을 중재하고 말리고 톤다운을 시켜야지 더 큰 싸움으로 만드는 이런 식의 자극적 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조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하나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방송인 김어준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예고도 했고 집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다. 취재의 일환으로 용인돼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과거 이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는 그러면 알겠다. 김어준 씨, 너네 집 앞에서 내가 캠핑을 하겠다. 같이 캠핑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거침입이면 자기가 사는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침입하는 걸 이제 주거침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주상복합이랄지 이런 아파트는 이제 보안 장치가 공동 현관부터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공동 현관에부터 일단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설사 그 입주자가 문을 열어줬다 하더라도 보안 카드를 대서 그래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침입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될 수 있고요. 그것도 여러 명이 했잖아요. 이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가서 공동 주거침입이 돼서 형량이 좀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튜브로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신정을 알아봐라. 그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보복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로 아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성격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스토킹 범죄를 이제 고소를 하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보통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끝난 기간인지 아니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형사처벌을 또 무겁게 받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화물연대 파업 소식 다루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게 과거 불법 파업과 적절하게 타협해왔던 그 결과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타협은 없다. 이게 오늘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어요. 정말 정부와 노조가 강대강으로 부딪힐 것 같아요. 정말 양보 없이 이제는 갑니까? 법과 원칙으로? 문재인 정부와 그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암울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안전운임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호주나 캐나다 일부 주에는 있을 수 있는 제도지만 이것은 안전과도 사실은 별 관계 없이 마치 기업의 최저임금과 같은 어떤 이런 제도로 2018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20년 3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화물연대는 분명히 노조가 아닙니다. 개별 어떤 사업자의 어떤 협의체에 불과하죠. 화물연대는 이 안전운임제를 일몰이 아닌 영구히 해라. 그리고 안전 품목도 지금 현재 시멘트하고 수출 컨테이너인데 이걸 확대하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거는 개별 어떤 협상에 의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이 그 운송 개시 명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건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화물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3년 연장 일몰을 얘기하지만 결국 속내는 저거 없애고 싶다.
그리고 화주들이 얘기한 대로 자율제로 가자.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고 지난 6월달 총파업이 있을 때 안전오임제를 지속하고 적용 확대를 논의한다. 이 합의를 했는데 아무 논의를 안 했어요. 국회에 딱 한 번 민생특위에 보고한 것 이외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3년 연장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니까 이건 이제 기존 합의사항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노정관계에서 지금 계속 법치주의를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노동개혁도 전부 법치주의로 풀어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어떤 대화도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다 당사자들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이건 정치 파업이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거다. 생계 때문에 하루하루 벌어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이 생계 차원에서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걸 두고서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저 시정명령이요. 저거 2004년에 만들어졌지만 그 어떤 정부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이유가 있어요. 예.